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공급 대책은 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지금 흐름으로는 뭐 큰 폭의 상승 기조 이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은.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만 가볍게 좀 몇 개 드릴까 하는데, 최근 증시와 금 등의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어쨌든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자금 흐름의 변화나 수익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좀 줄까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 지금은 이건 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서울은 상승 기조로 완전히 또 돌아섰고요. 그리고 서울의 상승 기조는 과거에는 상급지와 준상급지 중심으로만 상승 기조였는데 이제는 강북 지역까지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마포구가 국평이 30억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잡아주겠다. 적어도 서울은. 아니면 서울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거에서 더 이상 신뢰를 안 갖고 이제 베팅을 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져서 서울은 전방위적인 상승. 그리고 서울에 가장 근접한 수도권도 상승 기조로 돌아선 분위기가 돼버렸고요. 지방의 최상급지도 상승으로 돌아선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온 지역들도 많은 상황이고, 대신 나머지 지역에선 아직까지 미동도 안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집은 그래도 그렇죠. 살집인데. 사는 리브인데 바이가 아니라 이제는 부동산도 어쩔 수 없이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기저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부에서 이제 1차 627, 2차 97 나왔는데, 요게 집값을 그러면 서울 집값 아직 앞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공급정책도 나왔죠. 이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오해하진 마십시오. 사실 이렇게까지 부동산 오르는 건 국가 경제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이 오를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오르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되면 너무 마음 아프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저는 오히려 단기간에 못 잡는다라는 걸 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금융적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627을 비롯해서. 그렇죠. 근데 627 그 금융 규제로 어느 것까지 확신을 줬냐 하면, 뭐요? 주담대 6억 원 제한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더 공급해주고 더 만들어주겠다라는 소리도 쉽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대출을 옥죄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더 옥죄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자. 지금은 집 사면 거의 세무조사 당하거든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집 사면 세무조사 들어왔는데 거의. 그런데 지금은 세무조사라는 표현보다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어요. 정부 요즘에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맞습니다. 국세 수입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탈루된 거 막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겠죠. 물론 불법과 탈법이 섞인 자금 조달은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그냥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집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6억으로 막았는데도 집을 또 산다고? 그러면 그동안 흔히 말해서 대출 엄청 껴서 연끌 해가지고 집 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겁니다.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뭔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사람들인데 불법적으로 모은 사람도 일부 섞여 있다면 그건 속아낼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견실하게 돈 번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해서 조사 들어오고 소명해라 뭐 해라라고 하면 이건 좀 많이 기분 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게 이상한 걸로 꼬투리가 잡혀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온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례라는 게 좀 있잖아요. 관례로 이 정도는 법인 사업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용 처리 다 해줬잖아 하면서 법카 썼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비용 지출로 처리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갑자기 집 샀다가 들어왔는데 또 세무당국에서는 위에서 니네 조사해놓고 잡은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뭐라도 가져와 하면 그거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업종과 맞지 않은데 왜 이게 비용 처리가 되셨죠? 소명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또 불성실 신고나 이런 걸로 가산세 붙어요. 자, 그런 것들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그런 일을 더 당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땡겨서 하자. 이런 수요가
요즘 같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쨌든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편에 신고가는 계속 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치는 거 봐라. 또 하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는 거래다.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이 이렇게 줄면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요들은 한 건씩 두 건씩 자꾸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건 네. 철저히 현금 가지고 사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현금 가지고 지금 그 집을 사겠다는 건 본인 자체가 실수요거나 네. 아니면 레버리지 돌려서 투자로 하겠다는 비율이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그널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대출 규제를 풀었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나는 대출을 못 받아서 결국 못 사는데 지금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더 사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방선거 직전이 박빙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합니까? 항상 선거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세금은 안 올릴 예정이다. 저는 중과세 안 때릴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박빙으로 돌아서면 그동안 규제로 막혀서 내 집 못 장만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다른 상품, 정책 자금을 얼마 주겠다, 뭐 하겠다 하면 또 하급지나 중급지부터 또 가격이 더 들썩일 수 있는 요인이 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집값 얘기하실 때 지금 교수님이 집값이 오르기를 희망하고 뭐 그렇게 되길 바란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전망한다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신고가 지키는 게 의미가 없고 하락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는 좀 희망이 섞여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희가 뭐 대표적인 하락을 많이 말씀하셨던 분들하고도 되게 친분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친분들이 있죠. 근데 그 형님들, 그 동생들하고 술 한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근데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맥락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게 좀 약간 희망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존경하는 형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바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라는 것만 학자들이 또는 뭐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 흔히 말해서 와치독 기능이라고 하죠. 경비견,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따가운 비판을 하면서 워딩을 때리고 경고하는 그런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를 상황이면 오를 거다, 폭등할 거다 얘기를 해줘야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야 이거 빨리 우리 뭐라도 하자. 이걸 정부에게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있는 거다라고 그냥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걸 바람직한 건지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 거고 일부 분들은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상승을 얘기하면 진짜 상승이 기정사실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형들인 거예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는 그분들의 충심을 누구보다 개인적인 자리니까 좋은 분들이죠. 길게 듣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지를 아는데 가끔 뭐 저도 틀릴 때 많거든요. 진짜 저도 틀릴 때 많은데 너무 또 상승 기조가 또 요 근래 오래됐다 보니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댓글에서 강하게 좀 한 소리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분들은 그럴 땐 좀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신고가 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뭐 거래량, 호가, 실거래가 지표 뭐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봐야지 이 상황을 그래도 가장 희망이 아니라 그냥 가장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 거래량이 많아야 실제 시장의 상황이 온전히 반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제 반영이 온전히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번 그 누가 저희들한테 찾아달라고 전화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뭘 찾아줘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20억 싸게 매물을 내놓을 테니 한 달 안에 입금만 해주면 20억 싸게 던질 테니 제발 좀 찾아달라.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네. 만약에 그 매물이 하나가 실거래가로 찍혔습니다. 그럼 그게 시장 상황을 대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대변한 거지. 네. 그래서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시장에 하나만 그냥 툭 던져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래량이 많았을 때 그때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봤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해석할 수 별로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은 그래서 그 없는 상황이라서 속단하긴 그렇지만 속단하긴 그렇다. 예전에 비해서 대출을 줄였고 집을 사면 여러 가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금 추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난 사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지역이 전방위적으로 많아졌다는 게 거래량이 늘면 또 한 번 더 강세장이 오겠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인 거죠. 자, 곧 이재명이 정부또 3차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것들, 뭐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규제나 어떤 또 공급이나 어떤 세금 관련된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보유세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코트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상급지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보유세예요. 매년 내가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이 초상급지에 사는 대가로 매년 세금을 3천만 원씩 내라.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나 청담의 아주 아니면 한남의 아주 프리미엄 거기에는 매년 한 5천만 원이나 1억씩 내라. 이거만큼 부담스러운 건 없어요. 부담되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보유세를 그 금액으로 때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야, 내가 무슨 뭐 엄청난 무슨 갑부 노릇한다고 그 돈을 내면서 여기서 있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엄청난 보유세를 내라는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덜 내는 지역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인 입장이다 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입장도 피력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데 그게 보유세를 본인들도 부과하기에 정치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어.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 얘기하면서 나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건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제발 좀 집값 좀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지. 진짜 할 거면 저런 식으로 냄새만 풍기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여론이 좀 어떤가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제발 겁 좀 먹고 네. 잘 안 샀으면 좋겠다. 이게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부동산 정리하는 걸로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요즘 또 불안 맞물려서 더 큰 폭의 집값 상승 불러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4분기는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예측해 주신다면요. 큰 폭으로 상승되나요? 지금 흐름으로는 뭐 큰 폭의 상승 기조 이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은.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공급 대책은 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확인이 된 겁니다. 2차 구출 공급 대책 때 공급은 실질적인 안정에 기하기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일부 하락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조차도 최근에는 이 97 대책 이후로는 나는 더 이상 하락을 얘기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입장을 바꾸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전문가는 경제 상황 바뀌면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네. 아니 그 세계적인 석학들만 모여있는 IMF도 매월 경제 전망치를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요. 그러면 지난달 건 뭔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뭐 연준 점도표도 계속 바뀌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대를 해본 거죠. 그분들은. 저와 달리. 야,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뭔가 할 거야 생각했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야, 이거 당분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입장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국내 대표적인 하락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남아있나요? 요즘 많지 않죠. 이젠 거의 저랑 친하게 지낸 분들도 이러면 가장 온건한 말투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까지는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그래서 이 97이 생각보다 공급을 못 하겠다는 얘기네 라는 걸로 해석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저는 약간 비싼 느낌이 드는 게 비트코인도 옛날에 지금 한 5년 전만 해도 뭐 똥이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거는 뭐 쓸모없다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 언젠가 빵원이 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가치 투자하신 분들이 옛날에 안 좋게 얘기하셔도 지금은 코멘트가 조금은 부들부들해져서 나는 그냥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코멘트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약간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시장이 어쨌든 계속 올라버리니까 강하게 얘기하기에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오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 투자할 때를 제가 그동안 저도 한 20년이 뭐예요. 이제 뭐 근 30년 좀 안 되게끔 저도 개인 투자도 했고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도 했었고 뭐 학교에 그 스튜던트 인베스트먼트라고 카이스트에서는 그 학생 투자 펀드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운영했던 거기도 해봤었고 다 했는데 결론이 하나 뭔지 아세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요. 비트코인 악의 축이라면서요. 아니 하지 말래매 악의 축이라며. 이런 거는 사회를 좀먹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음성적인 지하경제 뭐 온갖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만들어? 이거 그리고 부동산 잡게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매. 그 말 믿고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제 투자 경력 30년 좀 안 되는 이 일천한 경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뭡니까 허탈하게. 그만큼 이제 너무나도 또 거기 시장이 폭등하게 되면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는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추석이 지나가고 있는데 추석 때 아무래도 친척분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고 30대만 지나가도 특히 40대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이야기 한 80%는 돈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야 돈 벌고 뭐 넌 어떻냐 앞으로 뭐 투자는 어디 하냐 이런 얘기 할 텐데 지금 이제 투자를 잘 하셨던 분들은 뭐 웃음꽃이 피겠지만 투자를 못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시즌일 거란 말이죠. 딱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부끼리 돌아가가지고 요럴 때 그런 개인분들에게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위로라든가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따뜻한. 전혀 불효할 거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매번 새로운 기회가 늘 쏟아집니다. 단 내가 투자하는 습관이 안 들고 투자 마인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주저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타이밍을 놓쳐서 성과가 안 좋으니 또 멀어지는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대세 상승이니까 저만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처럼 저도 돈 번 거거든요. 자, 종목을 10개 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정말 제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투자 대가들도 10개를 살면 한두 개가 빵 터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번엔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물이 들어온 거죠. 예. 그런데 나머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젠 리스크 관리예요. 너무 크게 떨어지고 나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원래 자식 주려고 샀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지키고 반드시 그거를 쳐서 내가 이제 손절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구간에 들어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조금 잃더라도 던지셔야 큰 종잣돈 날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오판을 합니다.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 주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요즘 크게 투자에 손해봤던 게 딱 2개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저는 손해본 것도 다 얘기 드리고 약간 돈 번 것도 다 얘기 드리는 게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3프로 TV 밤에 진행했을 때가 있어요. 슈카랑 같이. 그때 그 언저리 언제일 때예요. 그 언저리 언제 때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의 동업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시고 자기가 이 말년에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알리바바였어요. 그리고 그 찰리 먼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전문을 다운받아 봤거든요. 주주총회 얘기도 들어보고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추천했던 그 계량적인 얘기들 그리고 정성적인 얘기들 다 봤더니 다 말이 돼요. 야, 먼거 형님이 또 간만에 좋은 거 하나 발견하셨네. 저도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5분의 1 토막이 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핑이 형이 갑자기 마윈을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알리바바 가지고 있는 자금들의 적지 않은 돈을 뭐 갑자기 기부하라고 해버리고 막 신규 사업 막아버리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고요. 두 번째가 또 뭐였느냐? 이거는 슈카 채널에 출연해서 제가 얘기한 건데 2차전지 관련하는데 투자했다가 좀 잃었어요. 그 2차전지 한참 저 위로 올라갈 때요? 예. 한참 올라갈 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많이 봤던 그 종목들 말고요.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쪽에 일부 넣었어요. 포스코. 네. 그것도 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2차 전지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2차 전지가 큰 맥락이었는데 그 두 가지의 학습을 통해서 저 또 이제
제 투자 전략 바꿔야죠. 뭐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방송이 잘려나가니까 진한 편일 수도 있는데 이젠 뭘 봐야 된다? 시장만 보면 안 된다. 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투자의 항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네. 그러니 찰리 먼거 같은 사람도 종목 잘못 정하는 거예요. 네. 상황 잘못 읽어서. 이제는 공권력이라는 게 회사의 직접적인 경영에 제약이자 변수가 됐어요. 네. 2차 전지 때도 결국 트럼프가 나 이제 전기차 당분간 안 해. 나 뭐 안 해.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요지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크게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다시 이득을 볼 때도 있는데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기회는 없어요. 맞아요.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모 이제 유튜브 쪽에 계신 분 한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주식 하나, 미국 주식 하나를 추천해 줬어요. 근데 미국 주식이 넷플릭스였어요. 이게 너무 알려진 거니까 네. 안 샀죠. 아니야. 그 한국 주식을 샀어요.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40% 박살났어요. 그게 뭐죠? 한국.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넷플릭스 엄청 오른 거 보면서 나중에 물어봤죠. 야, 근데 그 종목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는 팔았대요. 그런 건 얘기를 하라고.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어? 그 친구 가끔 연락을 안 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고.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너 지금 제가 연락지네.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실제 그분은 되게 투자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 저는 박사님 아까 교수님이 해준 얘기 동감 갖는 게 10종목 중에서 8개, 9개 다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그 한두 개가 크게 몇 배 오르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나머지 그 박살난 것들은 끊더라고요. 네. 적절한 지점에서. 뭐 저야 그 친구와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자금이지만 근데 저에게는 그 한두 번의 이번의 성과는 삼성이었던 거고 그동안 제가 이거 오판했구나 했던 건 2차 전지 일부 종목과 그 다음에 알리바바였던 것이었고 원래 투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위기 관리만 잘하면 반드시 기회는 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김작가TV에서 꼭 그런 종목 찾아서 함께 공유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사님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시간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